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다희, 올해 43 경단녀 출신으로 지금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8년, 아이는 없고 그 이유만으로 저는 문제 많은 며느리가 되었죠. 참고로 우리 시어머니는 매일 조신함과 여자의 도리를 강조하시고 새언니는 남편 등 뒤에 숨어 날 찌르죠. 이 집은 며느리한테 딱히 호의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 워크숍으로 지방에 내려가고 시댁 식구들과 1박 2일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정한 곳은 전통 민박집.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한마디. 다희야, 너는 제일 늦게 왔으니까 저녁 준비 좀 해줄래?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새언니는요? 그 애는 어제부터 몸이 안 좋다더라. 좀 도와줘라.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민박집 부엌은 좁고 환풍기조차 없었다. 불판 위에 돼지고기를 굽는 동안 새언니는 마당에서 양산 쓰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어머님, 반찬은 몇 가지 준비하면 될까요? 에이, 요새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나? 정성이 반이라잖니. 너 친정엄마는 음식 못하셨니? 이 집은 대화에 항상 공격이 섞여 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새언니를 부르더니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애기 엄마, 너는 다희랑 좀 달라. 그래도 여자가 살림할 줄 알고 눈치도 있고 다희는 아직 며느리 구실이 뭔지 잘 모르지 뭐.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집에 내가 모르는 룰들이 드러났다. 새언니는 일절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걸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남편 없이 온 여행에서 나는 가족의 하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언니는 눈도 안 뜬 채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설거지물에 손이 불어 터질 지경이었다. 그때 들려온 새언니의 속삭임. 다희씨, 이 집에선 네가 일하는 게 편하대. 그러니까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 말이 머릿속을 찔렀다. 이 집에선 조용히 있는 게 살아남는 방법? 아니, 난 조용히 있지 않을 거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우리 가족 여행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봐. 내가 왜 돌아오는 길에 약국부터 들러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집안의 딸이 아니라 하녀 하나 데려온 줄 알았던 거 아냐? 남편은 당황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이 집안의 진짜 민낯을 모른다.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잔치가 열렸다. 다희야, 떡 케이크는 너가 좀 준비해 줄래? 새언니는 아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새언니 아기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다. 나는 이번엔 그냥 웃지 않았다. 어머님, 떡 케이크는 새언니랑 함께 준비할게요. 아이도 없고 시간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게 약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댁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법? 그건 입 닫고 마음 닫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엔 칼같이 말하는 겁니다. 결혼 8년 차, 나는 이 집에서 입을 열면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면 눈치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 생신날, 나는 새언니와 함께 떡 케이크를 만들자고 선언했다. 그날 저녁 단톡방이 조용히 달아올랐다. 다희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아기 돌보느라 정신 없어서 그랬던 건데 오해는 말아줘. 애가 초등학생인데 돌보기는 무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예전 같았으면 나의 패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그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좀 서운하셨대. 요즘 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예전 같은 건 뭐야? 그냥 좀 말이 많아졌다고 해야 하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내 편 맞아? 당신 가족 앞에선 왜 그렇게 눈치를 봐?
내가 기분 나빴다고 말하면 항상 당신은 그들이 서운했다는 얘기부터 꺼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보다 내 속은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주말 가족끼리 집에 모이는 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또 잔소리 방송 모드로 들어갔다. 요즘은 애 하나도 안 낳고 집안일도 안 하고 정말 팔자 좋은 며느리들이 많다 안 그래? 모두가 아는 듯이 웃었다. 그 팔자 좋은 며느리가 바로 나라는 걸? 새언니는 옆에서 수박을 깎으면서 말했다. 전엔 다희 씨가 참 착했는데 요즘은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표정이 많이 날카롭던데. 나는 한마디 던졌다. 요즘은요, 착하기만 한 며느리는 빨리 늙는데요. 그래서 관뒀어요. 웃으면서 무시당하는 역할. 정적.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숨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함께 백화점 쇼핑을 가자고 했다. 어색한 침묵이 오가는 가운데 그녀가 말했다. 다희야, 솔직히 말하면 너랑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 벽은 존중이 사라질 때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일하는 존재로만 대해왔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묘하게 비껴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그럼 나라도 변해야지.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응. 내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버려놨더라고. 이제라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며느리는 웃는 얼굴을 지워버린 순간부터 다른 존재가 된다. 이제 난 그들에게 웃지 않을 거다. 대신 나 자신에게 웃어줄 거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고 나는 들러리였다. 시어머니의 생신 이후 나는 더는 예스만 반복하지 않았다. 작은 것부터 거절했고 말끝마다 맞장구도 치지 않았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언니를 불렀다. 애기 엄마 시간 괜찮으면 오늘 다희 좀 만나줘. 내가 보기엔 많이 삐딱해졌어. 그날 오후 카페에서 새언니와 마주 앉았다. 얼굴엔 미소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다희 씨, 요즘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세요. 내가 왜 어머님 마음까지 신경 써야 하죠? 그분은 제 마음 한 번이라도 신경 쓰셨나요? 새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가족끼리 너무 따지면 더 어색해지는 거 알죠? 그 순간 난 확신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경고였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들렀다. 손엔 과일 바구니와 약간의 미소. 그녀는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말문을 열었다. 다희야,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가정은 같이 맞춰가는 거지. 저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저 혼자만 고무줄처럼 늘어나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그 미소는 단칼에 사라졌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너 요즘 어디서 말 배우고 다니니? 그날 밤 남편이 또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예전이랑 완전 딴 사람 같대. 맞아. 예전엔 착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며느리였거든. 근데 이제는 당신들도 조금은 무릎 꿇어봐야 할 타이밍이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단톡방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 다희야, 이번 주말 김장하는데 도와줄 수 있지? 김장을? 나 혼자서?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어머님, 저 이번 주말 건강검진 있어요. 다음엔 미리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정적이 아닌 파장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새언니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어머님, 김장 너무 맛있어요. 역시 가족이 뭉치니까 일이 척척이네요. 단톡방 분위기는 나를 향한 말 없는 압박으로 물들었다. 그 모든 이모티콘과 하트가 날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가족끼리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이 집은 말을 안 해서 무서운 집이에요. 침묵이 무기고
이모티콘이 협박장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새언니와 함께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할 새도 없이 그녀들은 거실에 앉아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다이야, 솔직히 말해서 너 요즘 가정에 충실하다고 생각해? 충실요? 시댁이 집안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도 많은데 왜 당신들은 내가 얻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모를까요? 다희 씨, 이런 태도 계속되면 진짜 불편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불편한 가족이요. 그게 이 집의 정체 아닌가요? 이 집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늘 무릎 꿇게 만든다. 하지만 이젠 나도 두 다리 곧게 펴고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 그날은 모두가 모이는 가족 모임이었다. 설마 그 자리에서 터질 줄은 몰랐다. 나는 단지 조용히 웃고 있으려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가족 전원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남편, 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새언니, 형님까지 총 6명이 모인 자리. 나는 어김없이 자리 끝, 서빙이 편한 곳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수건을 더 달라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저 며느리 좀 잘 챙겨줘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살이 빠졌죠? 웃으며 비꼬는 그 말투, 익숙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새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희 씨, 요즘 살림이 좀 힘드신가 봐요? 단톡방에도 잘 안 나타나시고 조용히 지내는 게 문제라면 앞으로 시끄럽게 살아볼까요? 그리고 단톡방은 대화가 아니라 검열받는 느낌이라서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검열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감시가 아닌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때 남편이 내 팔을 슬쩍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만하자는 신호였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저도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게 오래된 습관 같더라고요. 정적.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뭐 가족끼리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럴 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덧붙였다. 그러게. 근데 요즘엔 며느리가 왜 이리 똑부러지니? 누가 그렇게 가르쳤대? 그날 저녁 남편과의 대화는 폭발로 이어졌다. 오늘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난 지금까지 당신 가족의 체면만 생각했어. 내 감정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 엄마가 상처받으면 당신은 괜찮은 거야? 당신은 언제부턴가? 나보다 당신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해졌어. 그래서 나는 늘 희생자였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나는 옷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거울을 마주했다.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은 예전에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여자였고 이젠 그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다희야, 우리 사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네가 변하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싶더라.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지금 저 자신을 되찾는 중이에요. 다신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뚝. 시어머니의 그 말은 인정이 아닌 경고였다. 이 집은 순종이 익숙한 사람만 살아남는 집이니까. 하지만 난 이 집에서 버텨 살아남을 생각이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거다. 이 집에서 제일 불편한 존재는 시어머니도 새언니도 아니었다. 바로 내 남편이었다. 그는 언제나 중립인 척했지만 결국 침묵은 시어머니 편이라는 걸 난 알았다. 그날 아침 남편은 출근을 앞두고 나를 향해 말했다. 오늘 저녁엔 엄마랑 식사해. 단둘이서 대화 좀 해보래. 단둘이? 왜? 그냥 엄마가 네가 요즘 마음 많이 닫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걸 이제야 느꼈대? 다치기 전에 열어달란 말은 한 번도 없었잖아. 남편은 말없이 셔츠 단추를 잠그며 나를 피해 눈을 돌렸다.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난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 그 말은 나보다 당신 엄마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대화는 여기까지. 저녁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은 식당.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다이야, 우리 사이 자꾸 벽이 생기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볼래? 엄마가 뭐가 그렇게 불편했니? 처음부터요. 어머님은 저를 아들 부속품처럼 대해오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당신 기준에서 판단하셨죠. 그래도 나는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너무 오래 나만 져줬거든요. 시어머니는 순간 웃음을 멈췄다. 그래,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봐라. 다만, 집안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 말은 협박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본심을 꿀처럼 감싸서 내뱉는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독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새언니와 함께 남편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다. 그들은 마치 우연인 척 남편과 마주쳤고 그 자리를 몰래 사진으로 남겼다. 그날 밤 남편은 내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가 보낸 거야. 왜 자꾸 당신이 가족들을 밀어낸다고 느끼시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걸 보고도 당신은 아직도 중립인 척할 거야? 아니, 나도 이제 지쳐. 그럼 이제라도 나한테 와. 엄마 아들 말고 내 남편으로.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절대 손대지 못하는 영역. 내 사회생활. 나는 예전 직장 동료와 연락을 했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 집안에서 숨막혀 살지 않겠어. 내가 바깥 공기를 느껴야 이 안에 썩은 공기도 냄새가 나니까.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곧 들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곧바로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다이야, 네가 바깥일 다시 시작하면 우리 애는 누가 챙기니? 그 애는 나보다 당신 말 더 잘 듣던데요? 어머님, 제 인생을 집에 가둬두는 건 이젠 안 통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말 너 엄마가 싫어지려고 한다. 이미 많이 싫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드디어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나 일 다시 시작할 거야. 당신이 뭐라 해도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주방 책임자 아니야. 응, 미안했어. 그리고 응원할게. 그 말은 어쩌면 처음으로 내 남편이 한 말 같았다. 나는 몰랐다. 가장 큰 적은 내가 아니었다. 그들을 감싸는 남편의 침묵이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나는 다시 사회로 나갔다. 출근길 지하철 커피 한 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느낀 그 감정. 그건 집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음이었다. 직장 복귀 첫날, 사무실 복도 끝에 햇살이 비추는 책상 하나가 내 자리가 되었다. 처음엔 적응이 어색했지만 메일을 보내고 전화 응대를 하다 보니 예전에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퇴근 후 오랜만에 들른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의 카톡. 다희야, 오늘도 야근이니? 우리 손자 얼굴 있겠다. 새언니의 단톡방 멘트. 어머님, 다희 씨는 요즘 바쁘신가 봐요. 김치찌개도 없어서 형님이 놀라시던데요. 나는 그 단톡방을 그냥 나와버렸다. 그 순간부터 집안은 비상이었다. 엄마가 너 단톡방 나갔다고 깜짝 놀라셨어. 왜? 단체 대화방에서 단체 괴롭힘 당하는 것도 가족의 일환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거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이번엔 새언니를 데리고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다. 주말 늦은 오후 난 운동복 차림이었고 냉장고엔 남편 반찬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 요즘은 며느리들이 참 당당하네. 반찬은 시어머니가 싸와야 하고
시어머니의 비아냥. 다희 씨는 이제 워킹맘이니까요. 우린 그냥 가족이지 뭐 도우미는 아니잖아요. 히읗히읗.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전 도우미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란 말, 그 단어 너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정적.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중간자였다. 당신 왜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 왜? 나도 내 집에서 내 말 할 권리는 있잖아. 엄마가 요즘 상처 많이 받으셔. 너무 정이 떨어진대. 그 말, 나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땐 아무도 안 들어줬지. 다음 날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동기이자 회사 선배인 지우와 마주쳤다. 다희 씨, 복귀하니까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누군가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우 씨랑 같이 일하세요? 네, 그런데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심장이 철렁했다. 아, 전 그냥 회사 동료인데요. 죄송해요.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해서요. 혹시 저 같은 여자 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난 거울 앞에서 자문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얽히는 걸까? 며칠 뒤 시어머니의 한방이 도착했다. 다희야, 다음 주 가족여행 가는데 너 안 가도 괜찮아. 혼자 쉬는 게 좋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톡을 닫았다. 그래요, 어머님. 그 여행 저 없이 다녀오세요. 근데 저 없이도 정말 편안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집은 누가 없을 때 가장 평화롭다. 그게 나일 때만 가능하다면 그 평화는 가짜일 뿐이다. 가족여행에 나만 없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들은 오히려 더 밝아 보였다. 정말 내가 문제였던 걸까? 아니,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거울이었던 거다. 그들은 날 보며 자신을 불편해했으니까. 가족 단체 채팅방은 사진으로 가득했다. 바닷가에서 웃는 얼굴, 맛집에서 들고 있는 갈비, 새언니가 몰래 찍은 남편이 선글라스 셀카. 우리 가족 다이만 빠졌네. 나는 그 웃음에 끼어들 생각조차 없었다. 오히려 속이 편했다. 내가 없는 그들이 그렇게도 자유롭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확인된 셈이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희야, 요즘 회사 동료 중에 지우라는 사람 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무언가를 들었다는 뜻이었다. 네, 동료예요. 왜요? 그 사람 부인이 나한테 연락했더라. 요즘 지우 씨가 변했다는데. 혹시 네가 이유니? 나는 얼어붙은 얼굴로 대답했다. 어머님, 그런 말 하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확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며느리가 바깥에서 누구처럼 돌아다니면 이 집 체면이 깎여. 누구처럼이요? 그럼 집안 체면만 중요하고 며느리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나요? 네 자존심이 우리 가족보다 앞설 수는 없어.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 당신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난 지금 외간 남자랑 엮이고 있다는 누명을 썼어. 내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안 듣잖아. 괜히 불만만 더 키우는 거지. 그럼 당신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날 몰아붙이는데 협조하고 있는 거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 편 좀 들어봐. 단 한 번이라도.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응, 엄마 지금은 좀. 아니야, 다이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눈을 감았다. 이 싸움은 결국
내가 싸우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았다. 혹시 우리 집사람이 찾아왔어요? 네, 저한테까지 왔어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괜히 제가. 미안해요. 사실 저희 부부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다희 씨한테 이상한 신호 보냈다면 그건 제 외로움이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다. 나도 외로웠다. 나도 흔들리고 있었고 지우의 다정함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절대 나 자신을 더럽히지는 않겠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나를 골방처럼 눌러앉히려 했다. 다희야, 이번에 형님네 가게에 일손이 딸리대. 시간 좀 내서 도와주면 어떻겠니? 제가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가족이잖니.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지. 그럼 어머님도 제 일 도와주실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피도 안 섞였고 도움도 안 되고 저한텐 그냥 남이에요. 그걸 이제야 아시겠어요? 내가 참았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이 집은 순종을 미덕으로 삼지만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거짓 웃음, 가식적인 대화, 그 모든 게 무너져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가족은 내 편일 거라 생각했다. 그게 환상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주말 시어머니가 가족 모두를 식당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맛있는 밥이나 먹자는 말이 왠지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남편은 별말 없이 나를 데리고 나섰고 식당에는 이미 시어머니, 새언니, 형님, 시누이까지 도착해 있었다. 자리엔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건 나를 위해 비워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모인 건 우리 가족끼리 진짜 대화를 좀 하자는 의미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는 웃음을 삼켰다. 진짜 대화라니. 그 말 안에는 분명 또 다른 공격이 숨어 있을 테니까. 요즘 다희가 좀 많이 변했지 않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직장 다닌다고 바빠서 그런지 가족 행사나 단톡방에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새언니가 맞장구 쳤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말했다. 모두가 내 쪽을 바라봤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시댁 중심으로 살면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제 삶을 포기하고 시댁 중심으로 돌아오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말했다. 네가 가정에 집중하면 우리 아들도 덜 외롭고 손자도 엄마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님, 남편이 외로운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이 아들을 아직도 끈으로 묶고 있어서예요.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다희야, 말이 지나치다. 형님이 작게 말했다. 아니에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에요. 내가 단호히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넌 정말 이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애야.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늘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침입자처럼 대하셨잖아요.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너도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한 적 있니?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네, 저 많이 했죠. 제가 만든 음식 드셨고, 제가 세탁한 이불 덮으셨고, 제가 안고 달래던 손자도 사랑하셨죠. 내가 말했다. 새언니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다희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시댁이 원래 그런 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셨나 보죠? 내가 쏘아붙였다. 그게 순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하죠.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저도 배려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 집에서 3년 동안 내가 가족이다라고 느낀 적 단 하루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남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네. 당신 입장은 뭐야? 내가 물었다. 엄마랑 다희가 서로 너무 오해가 쌓였어.
남편이 중립을 지키는 말투로 말했다. 그 말, 난 5년째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해. 계속 그 중간에서 머무를 거야. 아니면 내 옆에 설 거야? 내가 물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 집에서 더는 내 자리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계속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다. 하지만 나는 침묵 속에서 결심을 굳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작은 여행용 가방에 내 옷 몇 벌과 노트북을 넣었다. 당신 어디가? 남편이 물었다. 나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내가 말했다. 엄마가 그 정도로 얘기했다고 집 나갈 일은 아니잖아. 남편이 말했다. 이건 집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나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시대는 끝났어. 그들은 내가 떠나야만 내 존재의 무게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참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떠났다. 그 순간부터 그 집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친정집으로 향한 그 밤, 엄마는 말없이 나를 안아줬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너 얼굴이 말해주고 있어.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있는 시간. 정적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 집에서는 정적이 늘 불안함이었다. 언제 누가 또 뭐라고 할지, 어디서 또 내가 무시당할지 늘 긴장을 하고 있었던 나였다. 이곳에선 그냥 숨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12통. 남편 5통, 시어머니 3통, 시누이 2통, 새언니 2통. 하지만 단 한 통도 다시 걸고 싶지 않았다. 문자 한 통만 남겼다. 며칠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아무도 찾지 말아주세요. 내가 썼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햇살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노부부,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젊은 부부.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이란 억지로 엮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해주며 스며드는 거였구나. 내가 생각했다. 그날 밤 남편이 친정집 앞에 찾아왔다. 다이야, 나야. 잠깐만 얼굴 좀 보자. 남편이 문 밖에서 말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그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늘 중간에 서서 침묵하던 그 무기력한 얼굴이 아니었다. 나 요즘 진짜 많이 생각했어. 남편이 말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겠네. 내가 비꼬듯 말했다. 맞아, 처음으로 내 엄마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데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물었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은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널 다시 알고 싶어졌어. 남편이 말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하는 말이 엄마 몰래 하는 얘기면 그냥 돌아가.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한테도 말했어. 나 이제 내 가정 지킬 거라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우리 둘만의 공간을 따로 얻겠다고 했다. 그 집에서 너를 지키는 건 이미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남편이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편에 설게. 남편이 눈을 맞추며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늦어도 늦지 않았다고 믿어볼게. 내가 말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 첫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집안을 훑어보며 입을 꾹 다물고 말했다. 네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구나.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젠 제가 제 남편을 되찾은 거예요.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지켜본다. 이 결혼, 이 행복 얼마나 가나 보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세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내가 떠났을 때 그 집은 흔들렸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되는 거였다. 독립이란 말은 진짜 가족에게 가장 거슬리는 단어였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공기 속에 침묵의 강요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는 소리조차 나를 숨막히게 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집에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우리 집 우편함에 붙은 쪽지 하나가 모든 것을 흔들었다. 정신 차려라. 가족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깔끔한 글씨체. 이름은 없었지만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다시 전화했어. 이번 주말에 꼭 오라고 하셔.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 난 안 가. 내가 단호히 말했다. 안 가면 더 일이 커질까봐 걱정돼. 남편이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해. 아직도 당신 인생을 엄마 손에 맡길 건지 아니면 함께 사는 아내와 맞서서 살 건지. 내가 말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남편 혼자 친정집에 갔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차가운 물에 젖은 듯 지쳐 있었다. 어땠어? 내가 물었다. 엄마가 당신한테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더라.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라고 했는데? 내가 물었다. 너랑 사는 걸 계속한다면 가게 지분에서 내 이름을 뺀다고 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돈이냐 아내냐. 이제 선택의 시간이네. 내가 말했다. 다이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 남편이 말했다. 몰아붙이는 건 나야? 지금 선택하라고 위협한 건 당신 어머님이잖아. 내가 차분히 말했다.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아늑하네.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저한테 아늑한 공간이란 비난이 없는 공간이에요. 내가 말했다. 네가 아직도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우리 집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쾌한 듯 말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너 그 말 어디서 배워온 거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남편이 말했다. 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되물었다. 그만하라고. 이제부턴 우리 가정에 관여하지 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 지금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격분하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엄마 인생이 아니라. 남편이 또박또박 말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섰다. 그래. 두고 보자. 이 결혼이 얼마나 가나.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말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엄마의 말에만 갇혀 살았어. 이젠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남편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우리 시작이야.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이. 하지만 그날 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 남편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보낸 이는 익명. 그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은 한 여자의 뒷모습과 그 옆에서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떠나자 또 다른 불신이 찾아왔다. 남편을 지키려 했던 내가 이제는 그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 집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키려는 나의 선택이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가족 안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은 항상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다.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사진 한 장. 어두운 식당 안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옆엔 한 여자의 뒷모습. 긴 생머리, 오프숄더 원피스,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긴 듯한 각도. 하지만 남편의 그 표정은 분명했다. 익숙한 너무도 부드러운 눈빛. 문자 하나가 함께 도착했다.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익명 발신. 나는 손이 떨렸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그 사진을 들이밀었다. 이 여자 누구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사진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내가 말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날은 거래처 미팅이었어. 그 사람은 마케팅 담당자야. 남편이 빠르게 해명했다. 이 표정이 거래처 담당자한테 짓는 표정이야? 내가 쏘아붙였다.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쪽에서 먼저 다가왔고 난 정중히 선을 그었어. 남편이 급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야? 내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몰라도 날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해. 남편이 소리쳤다. 날 무너뜨리는 건 사진이 아니라 당신의 애매한 태도야. 내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나와 보지도 않았다. 서로의 침묵이 천장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또 문제 만들었지? 내가 사진 받았어.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어머님도 받으셨어요? 내가 놀라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들이 흔들리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난했다. 사진 속 남편 모습이 문제지. 그걸 만든 제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단호히 말했다. 너 진짜 독한 애다. 가정 망치는데 일가견이 있어. 시어머니가 분노를 터뜨렸다. 가정을 지키려고 싸우는 중이에요. 어머님처럼 조용히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란 걸 이제 알아요. 내가 말했다. 됐고, 이혼하든 말든 내 손 안에서 끝낼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가슴이 죄어오는 듯한 통증. 내가 이토록 외롭게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며칠 후 나는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갔다. 사진 속 조명이 인상 깊어서 기억을 더듬어 찾은 장소였다.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사진 여기서 찍힌 거 맞나요? 내가 물었다. 직원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전날이요. 그 여자분 그날 남자분한테 꽤 집요하게 다가가시던데요. 남자분이 몇 번이나 거절하셨던 것 같아요. 직원이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확실하세요? 내가 물었다. 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남자분 참 신중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직원이 다시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도록 눈물이 솟구쳤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 사진 찍힌 그 식당 다녀왔어. 내가 말했다. 뭐? 남편이 놀라며 물었다. 당신 거절했더라. 분명히.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날 믿어? 남편이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건 믿음 회복이 아니라 이제부터 감시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품에 안긴 채 말했다. 당신 정말 내 편 맞지? 내가 속삭였다. 이번엔 진짜야. 남편이 답했다. 신뢰는 한번 부서지면 쌓는데 100배는 더 걸린다. 사진 한 장에 흔들리는 사이가 아니라 사진 속 진실로 더욱 단단해지는 관계가 되길. 하지만 나는 안다. 평화는 늘 가장 큰 폭풍 전
잠시 오는 정적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칼을 쥐고 있었다. 사진 사건 이후 며칠간 시어머니는 잠잠했다. 그게 더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엄마가 보낸 각서야, 이혼하라고. 남편이 말했다. 서류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혼 시 위자료 영원. 아이는 남편 측 양육. 가게 지분은 어머니에게 귀속. 이게 진심인가 싶었다. 이걸 나보고 도장 찍으라고? 내가 말했다. 아니, 그걸 너한테 주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찢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잘했어. 나도 이제 이 가족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내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가족 모임 외엔 거의 말을 섞은 적이 없었다. 언니 시어머니가 이혼 종용까지 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낮은 한숨소리.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버릴 준비부터 하더라. 새언니가 말했다. 근데 언니도 그렇게 당했어요?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도. 너 아직도 안 빠졌냐? 고말한 사람 그 양반이야. 새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내가 앉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말했다. 너까지 왜 이러니? 다이가 너한테 뭐라도 먹였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니요,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요. 그땐 저도 도장 찍을까? 생각했거든요. 새언니가 담담히 말했다. 지금 다이는 어머니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새언니가 덧붙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라니.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언니, 지금 누구 편이에요? 시누이가 물었다. 피해보는 사람 편. 새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어머니의 말에 너무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새언니가 덧붙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됐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너도 그쪽 편이었네. 시어머니가 씹듯이 말했다. 편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새언니가 차분히 말했다. 남편은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입을 열었다. 엄마, 이혼이든 뭐든 우리 부부가 정할 일이에요. 더는 관여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떨면서 말했다. 그래, 그래. 다 나쁜 건 나야.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외쳤다. 그 말 기다렸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인생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 주세요. 남편이 마무리했다.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내 핸드폰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새언니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익명 발신. 그리고 사진 한 장. 우리 남편과 새언니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남편이 손이 새언니의 어깨 위에 살짝 걸쳐 있었다.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가족은 내 편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또 한 번 날 무너뜨린다. 내 편이 생겼다고 안도한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나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한 장의 사진은 무너져가던 믿음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 속 사진을 수십 번이나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남편이 손은 새언니의 어깨에 가볍게 얹혀 있었지만 그 손끝이 전하는 감정은 내게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건 또 뭐야?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말한 우리 편 새언니랑 이건 무슨 사이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그냥 그날
형님 생일 전에 같이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소리쳤다. 사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 말 이미 한 번 들어봤어. 그 여자 마케팅 담당자야. 기억 안 나? 내가 말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한참을 남편을 노려보다가 말했다. 이젠 당신 입으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내가 말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곧장 새언니의 가게로 찾아갔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무슨 일이야, 다희야? 새언니가 말했다. 언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새언니가 눈이 커지며 말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사진을 본 새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누가? 새언니가 중얼거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진실이냐는 거야. 내가 말했다. 진짜야. 그날 형님 선물 고르러 같이 갔다가 그 가게 앞에서 누군가 갑자기 사진 찍은 거야. 난 그런 식으로 보여질 줄 몰랐어. 새언니가 말했다. 그런데 왜 어깨에 손이 올라가? 내가 물었다. 그냥 가게 안이 너무 붐벼서. 순간 휘청였을 때 부축한 거야. 진짜야, 다희야. 새언니가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엔 숨기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새언니도 같은 말을 했어. 똑같은 타이밍, 똑같은 상황.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오해였다고 남편이 안도하는 듯 말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사진을 보낸 그 익명이 더 문제야. 내가 말했다. 누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흔들려 하는 거지?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짜 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영상 하나.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다희는 내가 제거할 수 있어. 얜 감정이 앞서니까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돼. 그녀의 목소리였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제거라고? 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제는 확실했다. 사진도 메시지도 모두 시어머니가 꾸민 판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 새언니도 아니고 마케팅 담당자도 아닌 낯선 젊은 여자. 내 가슴이 또다시 서늘하게 식었다. 나는 영상 캡처를 출력해 시어머니 댁 문 앞에 두고 왔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곁들였다.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배신이 아니라 끝없는 의심이었다. 진짜 적은 내 편인 척 다가왔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날 흔들고 있었다. 이제 나도 변해야 한다. 지키기 위해선 부숴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진실은 말보다 강한 칼날이 되어 모든 가면을 찢는다. 그날 이후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영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거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의도가 담긴 협박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가족 모두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주말 시댁에 가족 모두가 모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새언니, 그리고 남편과 나. 나는 모두가 앉은 자리 가운데에 섰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요청한 건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USB를 꺼내 TV에 연결했다. 영상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낯선 여인과 카페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다희는 내가 제거할 수 있어. 얜 감정이 앞서니까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남편이 말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니요, 이건 카페 직원이 찍은 CCTV 일부예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원본입니다. 내가 단호히 말했다. 신우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니 정말 이혼각서 보내신 것도, 사진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남편이 물었다. 난 그냥 우리 아들 불쌍해서.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불쌍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집착이 결국 가족을 부순 거예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야 알겠구먼. 왜 그토록 이 집안의 웃음이 사라졌는지. 당신 때문이었어.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다. 다희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남편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몰랐다는 건 봐주고 싶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제 당신도 똑똑히 봤지? 내가 말했다. 응, 이젠 내 가족부터 제대로 지킬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나는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그날 내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말했다. 내가 아니었어도 진실은 드러났을 거야. 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버텨내는 사람이니까. 새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어머님, 가정은 싸움의 전장이 아닌 상처를 껴안는 쉼터여야 합니다. 당신이 만든 전쟁은 제가 끝냅니다. 그 편지를 문 앞에 두고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진실을 듣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그 안에 있던 독을 끄집어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